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내란과 김건희 여사, 최혜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원장 등이 잇따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완공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행정수도를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실행에 옮길지가 관심입니다. 65살 이상 고령에 접어든 국가유공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가족 없이 홀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어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첫날 임명을 단행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색할 수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표를 반려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표만 수리한 바 있습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석자들과 김밥으로 오찬을 함께하며 3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간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현재 내각과 공유하고 공약 관련 업무 현안을 파악하며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재해의 특이성에 대비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긴 논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안전치안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와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보주의나 무관심 이런 걸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좀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후보군을 원점 재검토해 조만간 공석인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내란 특검법을 포함한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당 수습 방안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21대 대선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 내란, 김건희 여사, 최혜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순직 해병에 대한 사고 경위와 수사 방해 의혹을,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들 특검법은 앞서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2요구에 막혀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 3대 특검법 등의 반대 당론을 채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조경태, 안철수,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은 3대 특검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패배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비상대책위원들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거취 입장 표명을 미룬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현 비대위 체제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금은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 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민생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국민과 사회 각계의 말씀을 최대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의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공민경 기자입니다.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이른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하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용철 당시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이 경기도의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1,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스마트팜 사업 비용 164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230만 달러를 불법 자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불법 제공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2심은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당선 뒤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법원 행정처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댓글 공작 의혹이 제기된 강경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업체를 압수수색해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는데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댓글 공작 의혹이 제기된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리박스쿨 손모 대표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혹시 압수수색에서 어떤 거 확보하신 건가요? 혐의 있지만 만한 증거는 좀 확보가 됐나요? 앞서 언론을 통해 리박스쿨이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뜻의 자손군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리박스쿨이 특정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 활동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이들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방명록과 교육 수료증 등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손 대표 측은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풀어서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댓글 활동과 늘봄학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혀 혐의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적극 협조해드렸습니다. 손 대표 측은 김문수 전 후보가 리박스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후보와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며칠 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대책위원회가 첫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위험의 외조화, 안전 시스템 공백이 만든 구조적 사고라고 짚었는데 고용노동부도 강력한 감독을 약속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김충현 씨. 사고 당시 발전 설비 장비 밸브를 여닫는 손잡이 부품을 절삭 가공하다가 기계에 빨려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사고 직후 원청사인 한전 KPS는 당일 지시 내린 적이 없는 업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 대책위는 조사해보니 고인의 작업이 임의로 실시된 게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절반 이상의 작업들이 바로 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긴급 작업 루트를 따라서 재해자에게 바로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고인이 작업하던 기계엔 방호 커버가 있었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역부족이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선반 작업은 법적인 방호 장치를 어지간히 다 갖춰놨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망사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 전 안전회의도 형식적으로 진행돼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 설명입니다. 하청에 또 재하청, 다단계로 하청이 이루어지다 보니 2인 1조가 필요한 위험한 작업도 관행처럼 1인 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차청에서는 그 시스템적 구조가 여전히 그대로 바뀌지 않은 상황이었고, 대책위는 노조와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원청, 하청 모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특별 감독에 준하는 수준의 대응에 나서겠다며 위법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지난달 계약 직전 무산됐던 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본 계약이 전격 체결됐습니다. 프랑스 경쟁사가 체코 법원에 제기한 계약 금지 명령을 상급심인 최고행정법원이 취소 처분하면서 가능해진 건데 사업의 수익성 확보와 함께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의 최종 계약을 위해 현지에 도착한 한수원과 우리 대표단. 도착 직전 계약에 제동이 걸리면서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입찰에서 떨어진 프랑스 전력공사가 계약을 멈춰달라고 현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던 계약 전격 체결됐습니다. 상급 법원인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최종 계약은 전자문서로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Není to jenom podpis smlouvy, je to opravdu zásadní krok na cestě k větší energetické soběstačnosti a bezpečnosti České republiky. 우리 원전 수출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만, 유럽으로의 수출은 처음입니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는 2029년 착공, 2036년 완공 예정으로 한수원은 현장 건설소 마련 등 후속 조치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26조 원 대규모 사업인 만큼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이런 민간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익이 안 나면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절대 적자 수출이 아니라는 걸. 또한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계약에 대한 본안 소송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조사 등은 남은 변수입니다. 한수원은 체코가 향후 5년 안에 추가 원전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 추가 원전 수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 11개월 만에 2,800선을 돌파하며 2,810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41.21포인트 오른 2,812.0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81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어제 외국인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1조 원 이상을 순매수한 가운데 오늘도 강한 매수세를 보이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완공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행정수도를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얼마나 빠르게 실행에 옮길지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러 차례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습니다. 10대 공약에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을 넣었고 국민적 합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는 개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장도 지어서 옮겨오고 헌법을 바꾸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대통령실도 옮겨오고 공약에 앞서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1년,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각각 설계 공모를 앞두고 있어 임기 내 완공은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건은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위해 과거 위헌 결정을 뒤집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차례입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해 헌법재판소 심사를 받는다는 구상인데 여야 합의 통과를 이유로 법안 발의를 대선 이유로 미뤘습니다. 사실 0.5대 누구 있냐 발의가 아니고 통과다. 그러면 통과가 되려면 대선 직후에 일단 국회 내에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협의 과정이나 최소한의 논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행정적, 법적 절차와 별개로 사회적 합의와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당장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대통령 임시집무실과 국무회의실 사용을 정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 유권자들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 이어 비슷한 민심이 재확인되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도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박병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선택은 정권 교체였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전체 20석 중 17석을 민주당 등 당시 야권에 몰아준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승기를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벌써부터 유력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전시장으론 허태정 전 시장과 박범계, 조승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세종시장 후보로는 이춘희 전 시장과 이강진 전 부시장이, 또 충남지사로는 양승조 전 지사와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우세가 뚜렷한 세종과 달리 대전과 충남은 정당 지지세 차이가 크지 않은 건 변수입니다. 우리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이제 실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어느 정당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을 들이느냐. 국민의힘에선 현역 단체장들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지역 표심을 다잡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앞으로 예정된 야권 내부의 권력 구조 재편으로 당 지도부 구성과 공천 룰 변경, 분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후보군 구성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 분출이 될 거고요. 전당대회에서 수습이 안 되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당까지도 갈 수 있다. 여기에 행정수도 완성 등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1년 안에 얼마나 체감 효과를 내는가도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목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충청권이 민심의 가늠자란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는데요.
충청 민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대선 이후에 시급한 과제들은 뭐가 있는지 배재대 최우택 교수, 단국대 이희성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21대 대선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하고 세종에서는 손쉽게 승리를 거뒀지만 충남은 좀 다릅니다. 충남은 15개 시군 가운데 9곳에서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이긴 걸로 나타났는데, 자, 충청 민심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먼저 최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선제 이후에 네. 사실은 이제 이 충청에서 이긴 후보가 무조건 이겼다라는 네. 공식이 이번에도 이제 통용이 된 것 같고요. 지난 20대 대선하고는 이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충청의 아들을 표방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충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지 네.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충청에 관한 굵직굵직한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네.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실망감에 네.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서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이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지만 네. 그러나 이제 지역 내부로 들어가 보면 네. 6곳이 이재명 후보, 네. 9곳이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쪽은 이제 전통적인 아마 보수 지역이기도 네. 하고 또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투표 기준의 도덕성을 가장 네. 크게 아마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22.4% 차이로 크게 이겼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직무실 공약이 좀 어느 정도 네.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젊은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대한 그런 어떤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세종은 그런데 그 부분에서 혹시 네.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공무원들에서도 좀 퍼졌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도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공직사회나 뭐 관료 조직에서도 그럴 수는 있지만 네. 뭐 그렇다고 이제 세종시의 22.4%라는 차이가 그쪽보다는요. 네,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앞서 얘기한 행정수도. 행정수도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 더 작용을 했을 거로 보여지고 네. 다만 이제 충남도 같은 경우는 3%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네. 그 중에 지금 이제 6개 그 서북부 벨트 여기 네. 이제 대도시권이 좀 몰려 있지 않습니까?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네. 여기 젊은 유권자들이 좀 포진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9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서부 벨트인데 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연령대가 보수적인 고령화된. 성향의 네. 유권자들이 좀 많죠. 네. 다만 이제 특이할 점은 22대 총선에서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민주당 네. 박수현 후보에게 표를 줬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금산군 같은 경우도 황명선 의원이 현 지역구 의원이면서 표를 줬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네.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관심과 네. 좀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늘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긴 했지만 압도적인 지지는 또 주지 않았다. 예.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대통령이 충청 지역 공약을 얼마나 실현할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주요 공약 무엇이 있었고 또 실현은 얼마나 가능한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수도 첨단 기술 벨트라든지 네. 또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 세종은 이제 행정 수도,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라든지 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이런 것이 되겠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또 환황해권 거점 도시로 이제 육성을 네. 하겠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새로운 공약은 없습니다. 네. 기존에 했던 재탕 삼탕의 네. 공약들인데요. 근데 이것이 왜 계속 이렇게 재탕 삼탕 되느냐 하면은 공약을 하고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의지만 가지면 언제든지 실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네. 들자면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대통령이 결정들을 못하고 표만 바라보고 결정을 못하니까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도 그렇고요. 행정수도 문제도 대통령이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의지들을 안 보이고 지금 수도권, 서울 수도권 눈치만 살살 보다 보니까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단서를 달았잖아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네.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게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회적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 세종시 행정수도는 이번 정부 때도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 교수님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희망적인 것은 어쨌든간에 대통령도 민주당 소속이고 우리 지역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네. 또 대통령과 매일 아침 매일 만나야 되는 또 비서실장도 지금 충청 출신이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지금이 충청의 수건 사업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저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왔다. 국회의원들 열심히 좀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이 교수님, 최 교수님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수도 관해서만 좀 저희가 좀 짚어본다면 국회의사당, 대통령실,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공약했지만 사실 법적, 제도적 걸림돌들이 많잖아요. 이걸 풀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용산에서 일단은 시작을 했고 네. 청와대로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로드는 뭐냐?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네. 임기 5년 동안 대통령 집무실을 3번 옮기는 건 좀 무리죠. 네. 다만 좀 지속 가능한 형태의 법 네. 제도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특별법은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합니다. 특별법과 함께 이제 개헌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 해왔는데 네. 이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행정수도라는 부분이 명시화되느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좀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은 네, 법 네. 제도와 함께 예산입니다. 예산. 네. 예산은 어느 정도 그러한 준비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을 좀 수립하는 방안. 네, 네. 이거는 이제 협치가 필요하겠지요. 지역 내 네. 어떤 여론도 환기를 시켜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3가지로 봅니다. 제도화와 예산화. 네, 네, 그리고 네. 지역의 협치. 이 세 네. 박자가 이루어지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로드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의 협치, 다시 말해서 어떤 지역 정치권들의 전략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자, 아까 강훈식 비서실장 예정자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역 정치권, 민주당, 국민의힘 나눠서 어떤 전략으로 저희가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 네. 여야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는 여야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이익만을 찾다 보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다수당의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좀 포용적 마음으로 네. 지역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제 결정하고 또 대통령께 보고하고 또 요청을 한다면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노력을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은 지금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전부 이제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그러나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네. 좀 설득도 좀 하고 네.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팀이 되지 않으면 네. 지금 우리가 나왔던 공약들도 또 우리가 5년 뒤에 우리가 한숨 쉬면서 돌아서야 되는 판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시기가 있는 거예요.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그 1, 2년 안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네, 어렵기 네. 때문에 네. 지금 만나서 TF팀을 구성하든 뭐가 됐든 네.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 이 교수님은? 지금 이제 공약을 이제 새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 국정과제로 정리가 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100대가 됐든 네, 네. 50대가 됐든 이제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정부 내 대통령실이라든가 내각의 충청권 인사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서 네. 지역 공약에 대한 특히나 세종시 관련된 공약들이 어느 정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느냐 네. 이것이 중요하고 여기에서 이제 사이드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자치단체장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지역 내 협치인데 이것을 일정의 TF가 됐든 어떤 네, 일정 네. 기구가 됐든 이런 형태로 지금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 사이에 이게 가동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이 국정 과제 연동 관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 있어서 여야가 없어야 된다. 네, 저는 시간이 그렇게 말씀을 없다.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대답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좀 섣부르긴 한데 이번 대선 결과 이제 지방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이 교수님부터 좀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대선이 이제 끝난 지 1년 그 내외 1년 정도면은 뭐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구도이죠. 다만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22.4%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지금의 대선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대전도 뭐 8%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다만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3%라는 아주 좀 박빙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세 지역에 대한 유불리는 좀 다를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재명 정부의 1년 성적표. 1년 성적표가 중요할 그리고 것이다.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의 어떤 정계 개편이라든가 이 부분을 빨리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1년 동안에 얼마나 정책을 많이 반영시켜주느냐, 그리고 이제 충청의 인사들을 얼마나 등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내년 선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고맙습니다. 내일은 이름 먼저 맞는 현충일입니다. 홀로 사는 국가유공자 5명 중 4명은 65살 이상으로 고령화되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살에 6.25 전쟁에 참전한 94살 김태수 할아버지.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한 후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아내마저 2년 전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연장 자격도 많이 나고 고엽제 막도 맞았기 때문에 대장암으로 걸렸기 때문에 6.25 전쟁 참전 용사인 92살 우상수 할아버지 역시 홀몸 가구입니다. 보훈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고작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 불안한 마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와요. 말똥 뭐 하고 거저 가끔 거저 여기 청소해 주는. 현재 홀로 사는 국가유공자는 15만 5천여 명. 이 가운데 80% 이상이 65살 이상 고령자입니다. 돌봄 수요가 늘고 있지만 보훈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홀몸 유공자는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지난 2월에야 발의됐습니다. 70대 이상인데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국가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70살을 넘어선 가운데 유공자들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맞춤 지원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조명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을 지휘하며 무장 항일 운동을 펼친 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장영 선생을 소개합니다. 이영경 기자입니다.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자 육군 무관학교를 졸업한 육군 장교였던 이장영 선생은 고향인 천안으로 나타납니다. 이후 가족들과 만주로 망명을 한 뒤 신흥 무관학교 설립부터 교관, 교장까지 역임하며 독립군 양성에 나섰습니다. 김좌진 장군이 총사령관이었던 북로군정서에서 참모장을 지내며 체코군으로부터 최신 무기를 구입하고 청산리 전투의 후방부대를 관장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이후에는 대한독립단 대표로 참가해 신민부 발족에도 기여했습니다. 선생은 김좌진 장군이 암살당한 후 독립운동 무대를 상해로 옮기려다 1932년 일제의 사주를 받은 중국인에게 피살되면서 51살에 순국했습니다. 정부는 1963년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서운했으며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1980년대 대전 유성구에 선생의 공적비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공적비가 있다고 적힌 주소지에 찾아와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숲풀만 우거져 있습니다. 이 동네에 한 4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그분의 공적비나 뭐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독립군의 산실은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누구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선생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이은숙 여사의 서간도 시정기에도 이장영 일가가 먼저 와서 이미 정착촌을 닦아놨기 때문에 후에 이주한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신흥무관학교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런 선구자인데 잊혀진 인물. 평생을 일본과 맞서 싸우며 생사를 오가는 전투에서 공을 세운 이장영 선생.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오직 조국 독립으로만 향했던 선생의 숭고한 이름을 되새겨봅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북한이 이번 남한의 대선 결과를 처음으로 짤막하게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안보수장을 만나 북러 협력을 재차 논의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들이 이번 남한 대선 결과를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2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두 문장짜리 기사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북한이 남한의 대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남한 대선에 대해 여러 선전 매체를 통해 기사와 논평을 냈던 것과 대조적인데 2023년 말부터 북한이 내세우는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따라 언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러시아 안보수장인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러시아의 입장과 대외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북러 조약을 책임적으로 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매체는 양측이 쿠르스크주 복구 전망과 북한군 파병 기념행사,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 날 이뤄진 접견인 만큼 향후 남북관계 전망과 북러의 대응 방안 등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망종입니다. 곡식에 씨앗을 뿌리기 좋은 때라는 의미로 보통 이맘때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데요. 절기에 걸맞게 당분간 기온이 쑥쑥 오르면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대전 낮 최고 기온이 29도, 주말과 휴일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7월 중순만큼 덥겠습니다. 옷차림 가볍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한 자외선과 짙은 오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충남 서해안과 고지대를 중심으로는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이 17도, 세종과 논산 16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공주와 세종이 28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서산의 아침 기온 17도, 한낮에 천안과 아산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여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천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엔 안개가 끼겠고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낮에 31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